현황과 과제는 이런 제목의 초반에 사회를 맡은 삼형제 사건센터 소장으로 있는 전대 임지봉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5시간 한 70분에 걸쳐서 목표 설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우선 박진민 의원님 원래 7월 중순으로 출범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이 그렇지만 저희 출범을 위한 여러 가지 바뀌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국서 발언하실 때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네. 잘 알지. 잘안 들리십니까? 여기 좀 무서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가 이제 공수처 병리대회가 그 공수처 설치가 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고 관련돼서 공수처 현황 과제 점검은 수능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주시는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호 의원님 계십니다. 그 말씀. 예, 최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박주민 의원님 감사드리고 또 늘 보고 싶었던 우리 임지봉 교수님 학업계 문제를 여러 가지 듣고 싶을 텐데 이런 시간 나오고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필요성이나 또 설치의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은 이미 국민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슬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지금 몸소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에서 꼭 실현해내야 되는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시한인 7월 15일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고 함께 노력할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더욱 살리고 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결함이나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식별해서 국민들과 또 역사에 폐가 되지 않는 좋은 것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 주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두 분이 발제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발제자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발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하는 법률 관련 법령의 보완과제라는 제목으로 1년 사업센터 부소장으로 계신 최영근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십니다. 두 번째 발제는 공수처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공수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홍익대 오병두 교수님 두 번째 발제하겠습니다. 토론자도 한꺼번에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자문위원으로 계신 국민대 윤동호 교수님 그리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신경대 유승익 교수님 나오십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사건센터 실행위원으로 계시는 연세대 한상훈 교수님 나오십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말씀하신 박진민 의원님 그러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선 첫 발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의 보완과제 대입하면서 최용근 변호사님으로부터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20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용근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발제만 듣다 본 게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다른
이런 교수는 아니고 다른 토론자 선생님께서 이 토론의 내용을 충실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완벽하지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 개정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발제를 기르는 것이 다소 유의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현행 공수처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머리를 맞대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공수처라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공수처라고 약칭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수처법이다 이렇게 약칭해서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0일에 국회 안팎의 경문국회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처음 공론회장에 등장한 게 1996년입니다. 그때로부터 물경 3년이 흘렀습니다. 국회에서는 같은 해 12월 3일 공수처의 설치 등을 준비된 내용으로 국회방수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96년에 다만 98년 12월 달에 철회가 되었고 그 이후에 다 아시다시피 국회방지법은 공수처가 누락된 채 2001년 제정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들면서 공수처 설치가 계속 추진이 되었지만 검찰의 반대, 또 공수처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18대, 19대 들어 계속 다수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없애졌습니다. 그 사이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범죄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때로는 무력했고 또 때로는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봐주기와 꼬리 자르기, 망신주기로 오가면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상당 부분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이라는 홈룰을 거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수처법 시행일은 불과 일주일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서 공수처법 제정 이외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준비가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2월 10일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발족을 했지만 지금까지 준비한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 1건, 보도자료 6건, 관련 기수 4건 등등 별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도 외부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머물렀고 실제 기간 준비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준비단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위원회 또 자문위원회가 구성됐고 도합 20차례에 넘는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운영과 논의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단편적인 언론 보도를 제외하고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현재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문발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공수처는 여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근데 이러한 공수처에 대해서 최근에 공수처 관련 논의의 내용들을 좀 보면 공수처에 대한 일방적인 폄훼 혹은 맹신 또 공수처장을 누구로 인정할 것이냐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누구냐 이런 것과 같이 선정적이거나 지역적인 데에 국한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공수처를 개혁의 포장지가 아니라 마중물로 삼고자 한다면 차분하게 제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정부와 국회가 적시에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수처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또 그 운영은 어떤 기본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의 수평적 분산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고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고 또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수처 목적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에 있어서 어떤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그 주장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는 그 어떠한 그 정치적 고려 없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두 번째, 고위 공직자의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실질적 진실의 발견 그리고 또 엄정한 판단 여기에 집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사건 관계자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 권한의 사용에 있어서 언제나 절제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주적 의사결정과 견제 균형의 원리가 공수처 내부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정도 원칙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공수처 설치의 목적과 기본 운영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현행 공수처법 그리고 관련 법령 등을 토지로 해서 남겨진 과제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수처의 기소권 범위 문제인데요.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 전체를 공수처 전체 수사 대상에 대해서 모두 다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 중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재직 중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범한 고위 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에 한해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수처의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 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의견도 협상안으로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이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킨다는 취지의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의 의미에 설계한다는 것 그리고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수사, 기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고 하는 공수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 전체에 대해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의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삼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논리로 상충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기소권과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논리적 귀결이 공수처에 이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 된다면 그 기소 권한은 여전히 검찰에 행사하게 될 것이겠죠. 이것은 애초에 공수처를 도입한 목적에 좀 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모로 공수처가 물적 인프라가 충분치 못한 상태인데요. 공수처가 충분한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또 그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확대됨을 전제로 한다면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공수처를 수사처와 기소처로 분리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 범위라든가 공수처 인적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물적으로 그걸 완전히 분할하는 것은 좀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공수처 내에서 조직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도 아마 한영원 교수님께서 이따가 토론에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 규모 확대와 처장의 지위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업무 범위만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처의 검사, 수사관 규모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서는 최대 25명이고 수사관은 최대 40명이죠. 근데 지금 현재 검찰 조직하고 비교해보면 한 1% 수준이고 대략적인 규모만 보면 순천지청이 검사 정원이 30명이니까 순천지청보다도 오히려 작은 수준이다. 지금 현재 규모는 그렇습니다. 아마 공수처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다양한 기부고발이 공수처를 행할 것입니다. 법원과 검사의 사건 처리의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제기하는 기부고발도 아마 상당수 있을 것이고 또 새로 탄생한 수사기관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제기되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피해 신고도 잇따를 것입니다. 이 수사기관에 있어서 처리할 사건은 많고 또 주변의 기대는 높은데 가동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곧잘 수사기관에 무리를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2017년 9월에 법무부 1기 법무검찰 개혁입니다. 2017년 9월에 법무부에 권고한 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여기에 따르면 이 공수처 검사는 30명 이상 50명 미만 공수처 수사관은 50명 이상 70명 이내 이렇게 둘 수 있도록 권고를 했는데 적어도 공수처에는 최소한 이 정도 기준에 이르는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행 공수처법은 처장에 대해서 차관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상 처장에게는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 공수처장의 직급이 차관급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런 협조 요청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우려를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공수처가 검찰권을 견제하는 기관이라는 측면을 좀 감안해 보더라도 처장의 대우를 적어도 검찰총장과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개정형 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좀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처 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처 수사관의 지휘감독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수사처 수사관은 형사농법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수사처 검사의 지휘 감독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수처법이 이 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지휘관계를 상정했던 기존 형사농법에 영향을 받은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2월달에 이제 개정 공포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 이상 과거 같은 지휘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좀 반영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지휘관계가 아니라 상호협조관계로 규정하는 내용을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좀 반영할 필요가 있고 만약 당장 개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공수처 운영규칙 중에 이런 내용이 좀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공수처 내에서 그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고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번째로 수사처 검사의 자격인데요. 지금 수사처 차장은 사실 말하자면 수사처의 2인자 표현이 좋다는 모르겠습니다. 공수처의 사실상 2인자의 역할이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의 수사관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될 것인데 이런 차장의 자격 요건이 지금 10년 이상의 국회의원력이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수사처 차장의 영향이랄까 지위랄까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하는 수사처 검사에게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과 함께 5년 이상의 재판수사,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차장과 검사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체계상 균형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검찰청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거든요. 사실은 법적 영향이 전혀 없는 이제 막 변호사 시험을 치른 변호사 자격자도 검사로 임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공직 임용 제한 등에 대한 확대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비서실, 국감거실, 대통령경호처 등등 여기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이 될 수가 없고 퇴직 후 2년이네요. 그 다음 처장, 차장, 수사처 검사는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검사로 임명될 수 없고 수사처 검사는 퇴직 후 1년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 비서실에 직위에 임명될 수가 없고 수사처에 근무한 사람은 퇴직 후 1년간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수임은 엄밀히 말하면 공직 임용의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의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공직 임용 제한 등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근데 이것으로 충분한가 저는 이제 이런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가져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외부로부터 부당한 영향이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 임용 제한 등의 이러한 규정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고 특히 공수처 수사 대상이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각 부의 주요 관련자들을 포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구성원이 퇴직 후에 자신들의 수사 대상이었던 고위공직자들이 임명 권한을 행사하거나 때로는 그 임명 권한에 관여할 수 있는 직책에 공수처 퇴직 후 단시간 내에 곧바로 임명될 수 있다. 이게 된다면 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 구성원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수처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고위공직자, 여기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임명 권한을 행사하거나 또는 임명에 관여하는 임명직 공무원으로서의 임명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제한되는 기간도 이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제도상 기간 최대 기간이 5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공수처 구성원으로서 재직한 임차장의 경우 3년이 되겠죠. 3년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공수처 구성원의 상당수는 아마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이 공수처 퇴직 변호사의 경우에 공수처 사건을 수임해서 현직자들과 부당하게 교섭하거나 또 인적 관계를 매개로 부적절한 변론에 나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공수처 퇴직 변호사의 공수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짧아서 실효성이 좀 의심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공수처 구성원으로 재직한 임기, 또 수사처 검사 수관이 연임한 경우에는 또 그런 인적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구축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공수처 사건 수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 구성원 중 수사관이었던 퇴직자가 경우에 따라 검사나 경찰로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검사로 임명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 이 경찰이라고 하는 혹은 또 그 이외 별도의 공직 임명 제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번째로 재정 신청에 대한 특례인데요. 현행 공수처법에서는 재정 신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못한 그런 사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사안 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우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못한 사안에 있어서 검사가 이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하면 처장이 관할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고등법원이 그 재정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 이후에 당의 공소 유지에 주체하고 그 이전 불기소 결정을 한 주체가 서로 구별된다는 측면에서 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 수사처 검사가 공소권을 갖는 사안에 있어서는 고소고발인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공소 부재기 결정을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고소고발인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이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유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사처 검사가 이미 한번 불기소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 이후에 공소유지를 다시 이미 한번 불기소 결정을 한 수사처 검사가 수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재정 신청에 있어서 그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재정 신청에서부터라도 이 별도의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두는 방법 그것조차도 어렵다면 당해 법원을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라도 공소유지를 하는 방법 어쨌든 한 번 불기소 결정을 한 사람이 법원의 재정 결정에 따라서 형사재판이 다시 이제 시작되었을 때 한 판단을 한 사람이 그대로 똑같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째로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타 법령의 제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현재 공수처의 운영과 관련해서 총 17개의 대통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대체로 보면은 이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이 설립됨에 따라서 기존 제도에 공수처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등록재산을 공개해야 되는 재산 공개 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차장 이런 걸 포함하는 내용이며 또는 기존의 법제계를 이 새로운 조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약간 조정하는 내용이고 특별한 쟁점은 좀 없지 않을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공수처법에서 위임받은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수처법에서 공수처 규칙 등으로 위임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공수처 규칙의 경우에 아마도 공수처 설립 준비라는 데서 상당히 논의가 하셨을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만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서 그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의견을 내기가 좀 되는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공수처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또 국민의 기대와 바람이 공수처를 현실로 소환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 보면 지금과 같이 이 공수처의 구체적 조직과 운영 방식 등을 정하는데 각종 공수처 규칙안이 국민과 아무런 소통 없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준비단이 이 공수처의 운영 실무에 있어서 준칙을 공수처 규칙안들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공론의 장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제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었고 그것이 법에 반영되었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은 원래 7월 15일이지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직감하고 계시듯이 아마 우리는 7월 15일에 공수처를 만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지점에 대한 저는 어떤 방식의 문제제기가 필요한가 좀 고민인데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다니는 학생도 지각을 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지각하면 회사에 가서 직장 상사한테 상당한 혼이 나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업무 평균에 반영이 되겠죠. 채무자도 적절한 시간 내에 채권자한테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이 7월 15일 날 사실은 이미 적시에 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꽤 오래전부터 여러 방식으로 예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 사회가 또 이 공수처를 출범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사실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공수처가 이미 우리 사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 공수처의 구성과 기능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법이 제정됩니다. 더 이상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사실 온전히 그냥 국민들의 것으로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자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정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원래 공수처 도입의 취지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그 수사권, 기소권 행사와 관련해서 다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어 가야 됩니다. 공수처라는 기관을 둠으로써 검찰의 이 독점적인 권한을 검찰이 오남용하는 것을 견제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형사 절차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공수처 도입의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공수처법이 어떻게 이제 다듬어져 가야 하는지 관해서 정윤 변호사님이 값진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수처 기소권 확대와 관련해서요. 저희 참여연대라든지 민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 기소권은 이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면 수사권을 가지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다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는데 국회에서 이제 여야 협의 과정에서 기소권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사, 검사, 영무관급 이상의 고위경찰에게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타협을 받죠. 타협을 받는데 그런 기소권 확대의 문제도 정동 변호사님께서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공수처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돼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오병두 교수님께서 발제가 있으십니다. 한 20분 정도 이야기해서 발제 부탁드립니다. 예, 발언 소개받은 오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글의 흐름상으로는 제가 먼저 발표를 하고 최영준 변호사님 마무리 해주는 모양인데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발표하는 부분은 현행법을 일단 놓고 현행법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석 안 될 것이 있는지 이런 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점을 토대로 최영준 변호사님께서 위원장님께서 그러므로 이런 법 가장 구축될 수 있겠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그러한 점의 한계를 전제하고서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석 안 될 것 조심해야 할 것 이런 차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처 이제 간 다음에 요점을 점검하고 제시하는 것에서 이제 김문장면 부족한 부분을 토론을 여쭤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점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큰 문제의식이고요.
현행법에 따라서 이제 설치 운영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수사처 규칙입니다. 그런데 수사처 규칙으로 예정된 사항은 이제 수건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굉장한 자율권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고요. 그래서 공수처법 제정 자체는 20대 국회 큰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 입법적인 입법을 타협입니다. 사정들에 따라서 현재 모습이 되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적으로는 이상이 미치지 못한 것이었지만 기대 수준은 여전히 높다. 이제 많이 나오는 상징 권력 공수처가 나오면 사회적 공정성, 청렴성을 요구할 수련 기관이 될 것이고 검찰개혁과 불감의 결정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그런 기대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점을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공수처법의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검찰 분권 모델이 아니고 부패방지형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예전 취지에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 큰 단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부패방지가 필요하고 부패방지, 공직부패방지를 위해서 보니까 외국의 홍콩의 염정공소와 싱가포르의 피노도 사고 이런 모델을 한다. 모델에서 그걸 염두에 뒀다는데 이 두 기구는 경찰, 수사 형태 경찰 기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계에서는 영국의 중대 부정수사처 SFO라는 모델이 가장 근접한 모델로 가야 할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경찰 기구로 출발해 거기에 무조건 얹어놓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이 이 공수처의 앞으로의 직무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입법론적으로는 해소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한 데가 바로 판사, 검사, 경관급 이상의 경찰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법 모델은 국회척결형의 모델과 검찰 분권형 모델이 있겠다. 이런 거는 이제 일반론이고 보시면 여기 이제 인용문을 이게 가져왔는데요. 이건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 분권형의 모델이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모델, 운영 형태를 이제 기존 연구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래 바랬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검찰 분권 모델로 나와 있고 그 밑에 밑에 나와 있는 요소죠.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논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중에가 뭐가 있냐면 민주적 정당성 가진 행정부의 감독이 없다라는 유형론이 있는데 이 주장은 두 가지점에서 문제가 되죠. 이건 독일입니다. 독일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이 하잖아요. 의회에 있을 때 이런 구조에서 나온 얘기가 왜 우리나라에 그대로 있는지 이런 류의 논의들이 마치 합리적인 논의처럼 또는 헌법적인 논의니까 움직일성 논의처럼 소개되는 것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검찰의 권한은 법원이 통제하도록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통제가 필요 없다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점도 역시 이거는 기소권 중심의 검찰권을 가진 나라에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원은 법원이 통제할 수 없는 검찰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검찰에 의한 통제를 예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권한의 어떤 충분한 확보라기보다는 제한만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설계하는 것보다 이건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죠. 유서부의 권한이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제한만 규정합니다. 권한은 거의 없어요. 특별한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또
그런 맥락으로 이제 여기는 지금 종 3개만 인용했지만 총 43개 조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 조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이거는 검사징계법 준용했으면 한 조하고 끝나는 문제가 13개 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천천히 해보면 직무관한이라고 할 만한 조항 이거 한 건 15개 정도 나머지는 다 그런 이게 이제 입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정치적 반대가 심하니까 미리 그런 정치적 남용의 가능성을 미리 써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섬세하고 투자한 규정들을 만들었고 그러나 정작 변화에 대해서는 제대된 규정이 없다. 저는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한 제한이 이렇게 강하고 검찰이 한 통제는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소권이 없는 부분은 검사가 기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으로 검찰을 통제하듯이 검찰이 기소 권한으로 수사기관을 통제할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법적 수사법령의 이제 한 축이라고 한다면 이미 검찰의 통제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수사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게다가 또 마찬가지로 권한 비대화가 우려 때문에 규모를 굉장히 축소했어요. 비공수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인용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권한 강화 관련해서 중요한 지적 압수수색과 관련된 권한인데요. 이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국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한 압수수색 제한을 대한 특별한 조치를 안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국정원상 사태에서도 청와대 앞에 가서 경찰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결렬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그 비슷한 사태가 나왔을 때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입법 부분은 참고만 예전에 참여연대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규칙을 하나 부어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입법에서 참고할 바가 있다 생각되고요. 이런 상황을 놓고서 이제 몇 가지 제언을 해봤습니다. 저희 제언도 일반 인사위원회나 이런 관계는 수사와 기소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 기관으로 등장을 하니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단절해서 합리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이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새로운 전법을 만들어가는 기조로서 공수처가 선거적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에 따라 검찰도 바뀌고 경찰도 바뀌는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 들고 거기 발표문에는 관련된 제안들을 그 다음에 거시적인 문제로 미니공수처인 상황이 있습니다. 미니공수처에서 모든 사건을 다 담당하는 형식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력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공직 비리 중에도 단순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한 사건들이 있을 거고 조직적 비리나 유착과 관련된 비리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단순 비리 사건은 그야말로 수사 협의를 통해서 일반 경찰 또는 경찰에게 수사 협의를 통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공수처가 원래 설립 취지에 맞는 사건들에 집중해서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법에서 있는 24조, 25조의 이첩제도가 있습니다. 사건을 이첩받을 수도 있고 이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첩제도의 전제로서 수사협의체를 다 사용해서 사건이 있을 때 통보를 받고 모여서 이걸 공수처가 수사하면 좋겠다는 사건을 가져오고 사건이 들어와 있어도 공수처가 수사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이러한 수사기관에 보내는 방법을 쓸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그 규정 자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른바 제2이첩이 가능하냐 사건을 이첩해서 받아봤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그만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보낼 수 있을 거냐 제2이첩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문제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사력 제보의 또 다른 문제로 공수처 검사의 임기입니다. 나와 있지만 임기 경우에 3년에 3회 한정화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검사 같은 경우는 높은 자격을 요구하기보다는 이 처음에야 좀 높은 경력이 필요한 것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일이 발전하려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검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점이다.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공무원 파견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닥치는 문제가 검사 파견을 받을 거냐 이 문제일 텐데 이 제도 취지상 검사 파견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이유는 수사 협체 를 통해서 사건 부분의 문제로 보완할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와 관련해서 예민한 문제 이제 범죄 정보입니다. 대상자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로 통치 정보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개인의 사생활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범죄 정보의 확보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이 제하는 것도 타당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에 관한 일체 기록을 검찰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단계로 넘기게 되는데요. 일단은 기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위해서 사건 일체 기록을 넘기도록 되어 있고 형의 집행,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형의 집행을, 이거는 이제 기소권 있는 사건입니다. 형의 집행을 위해 또 일체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정보는 입수하는 정보가 굉장히 좁은 데 관해서 가진 정보는 다 검찰에 넘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검찰의 경우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수사정보의 생성, 이전, 폐기와 같은 두 과정을 좀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이 나름의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불기소 사건에서 관련 사건 정보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련 사건의 머리를 굉장히 축소해서 보내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소권의 운영의 문제인데요. 한상원 교수님 지적하신 내부적인 분리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구체적으로 입법령이나 이제 조직이 커지게 되면 법대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반가운 문제이긴 합니다. 반가운 얘기인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에 영향 미칠 의도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현실이고요. 그 중에 여기 보면 기소 대상자가 굉장히 수사 대상 7,000명이면 그 중에 5,000명 정도가 판검사인데 연간 판검사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그에 불복하는 고소고발 건수가 3,000건. 이것을 아까 앞서 말한 수사 협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제어하지 못하면 이런 일종의 진정기관으로 전환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적절한 조치를 총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역할인데요. 현재는 과거에 수사권 조정 이전 단계의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분권이 굉장히 좀 강조돼야 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기소권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아니면 방금 최영훈 말씀하셨듯이 수사처와 기소 두 조직을 분할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기소권 그러면 이제 기소권이 기소권이 검찰 있으면 그러니까 공수처에게 기소권이 있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소해서 사건을 넘겨주면 검사는 추가 수사 보강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그 검찰청법에 보면 보강수사 공소제기를 위한 또는 공소제기 이후에 보강수사 가능성이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검경 수사권제도 부과하고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시적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은 부분 이제 절차상의 개선 방안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내사의 문제입니다. 이 내사가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내사와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의 내사.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기 있는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 안정성이 있어 보이지만 정치적인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내사를 갖게 된다. 또 내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 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굉장히 큰 공격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할 대비책들이 좀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내사 자체를 법적으로 규율해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규율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는 방법도 필요하겠고 특히 이제 보안 유지나 조사 방법 등에 있어서 구체화되는 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재정 신청 특례에 관한 부분 아까 이제 시청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같은 취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차하는 관할 그러니까 재정 신청에 관해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국내 참여연대 안에 있었던 것이고 다른 안으로는 교차 관할을 인정하자. 공수처에서 여기서에서 재정 신청을 받게 되면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거나 반대로 검찰이 불기소에서 공소유지가 되면 공수처에서 공소유지를 하거나 하는 안이 있는데요. 이 안 역시 이제 가능하려면 규모가 좀 더 크게 작은 규모에서 이런까지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제언을 하고요. 법정인 거죠. 법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기소권이 있는 범죄는 기소권이 없는 범죄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해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혐의로 연루가 되어 있다 해서 상당 기간 수사받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법적 책임으로 완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공수처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는 끝내서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기소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공소유지 노력이 없어서 무죄로 끝나게 되는 상황의 경우에는 그 정치적 책임이나 부담은 고스란히 공수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경우에 진행하게 됐을 때 공수처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 공수처가 옥상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상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옥상호문은 두 단계죠. 일반 검찰이 있는데 왜 또 필요하냐 라는 의미의 옥상호문이 있고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검찰이에요 검찰 고등 검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검찰, 고등 검찰이 된다는 옥상호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전부 다 상황이 바뀌게 되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적 공격으로는 특수한 검찰, 고등 검찰에서 옥상호문이 비중이 컸다면 나중에 되면 이미 검찰이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 공수처 만들어놨는데 왜 유죄 판결을 못 받아냈냐? 라는 식으로 공수처 무형론으로 전환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예. 이정도 교수님, 공수처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돼야 하나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행 공수처법의 몇 가지 문제점 오늘 소개해 주셨고 또 지금 법상으로 불명확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입법이 어느 정도 시행된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할 때 충분히 우리가 고려돼야 할 그런 사항들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 발제자분들의 발제를 잘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지정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순서는요, 우리 박기명 의원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셔서 네, 맨 처음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 정도 요약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법 관련된 말씀드리는데 아마 말씀을 좀 드리면 법이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한번 이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야당들하고 협상을 전달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했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된 이거로도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청년 효율 모으기에서도 4+1이라는 페이지에서 또한번 했잖아요. 사실 이제 원래 아이디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생각이 하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다 보니까 인적 권한을 이제 강화하고 한 것보다도 마치 권한 제한이 더 강조되어 있는 법에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도대상 때 우리가 거치고 여러 가지 고민과 의미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협상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수사와 기소의 내부적 분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사실 이제 막판에 이제 4+1에서 협상을 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분리를 하되 기소 대상을 좀 넓히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으시면서 원래 패스트트랙에 틀어졌던 범위대로 그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이제 자세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이제 협상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그다음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이제 수사처 사무에 관해서 사실상 이제 관여 못하도록 하는 이런 선언적 조항이 이제 도입됐는데 이것도 이제 수사처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도 수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수사처 검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필수의 경우도 재판, 수사 등 서치 수출을 위한 조사 업무의 진위 2년 이상 해야 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 배경을 얘기하고 두 가지 의미가 좀 많고 하나는 이제 변호사 업무만 조사하는 경우는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심리적인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대상의 범위를 검사를 그것은 대상의 범위를 좀더 조정하자라는 다만 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5년을 좀 낮추면서 조금 사람을 구하는 경우는 좀 틀리 좀 차게 이 내용들이 좀 반영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 검사의 인사를 시키는 인사위원회 구성 방법도 좀 달라졌는데 좀 부탁드리는데 원래 안 나오는 방법이 야당이 이제 추천하는 교섭단체 2명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 추천하는 의원이 2명 들어오게 차관이 아니라 이제 소장이 위탁하는 차관 그런 사람을 되게 중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이라는 쪽의 수사처 수사관 같은 경우도 많은 의원들 많은 얘기들을 많은 얘기를 조금 완화하는 거죠. 완화하는데 저는 조금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오래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비 되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완화할 힘이 있다. 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권한을 좀 제한하고 독립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갔지만 24조의 경우에는 이제 공수의 기능을 좀 강화한다는 측면,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다른 수사기관이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의 범죄를 인지하는 바로 수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 조항을 넣는 것은 좀 심상치 않고 넣고 나서는 참 꽤나 압박이 되다. 여기저기 전화가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끝까지 좀 부분을 측면에서 이 조항으로 인해서라도
권한 제한하고 중립성과 중립성을 좀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상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의 기능과 역할에 이후에 이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입법적 규정이 있어서 연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그런 법 개정보다도 아까 모두의 진단말로 말씀드렸는데 출범을 좀 빨리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런 거를 하면서 야당에게는 이것이 어떤 정책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세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적 합의,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법이 이 법이 만들어지고 같이 실행하자라는 측면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원본과 이유로 야당을 지금 협조하고 압박해 나가지고 끝나고 나서 지금 하시다니요. 네? 하신다니까 빨리 가시기 전에 질문 나중에 많이 보는 진행이 좀 아니 하신다니까 질문을 해도 그럼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시죠. 네, 박수민 의원님께서 공수처법 제정 과정부터 여러 가지 공수처법이 탄생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해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대 윤도호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도호입니다. 제가 아마 공수처 민주당 안동훈 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7월 15일 수능 앞두기 때문에 사실상 안동훈 의원 못하는 끝이 나서 공수처입니다. 저도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이 계속 처리되는 걸 보면서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질까 입견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사육하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 연말 올 초 지나면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해석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한 결과가 이건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공수처 위원이었다 보니까 여기저기 토론도 다니고 하는데 제가 보면 공수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 대체로 제가 보면 언론도 결코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배경에는 저는 그냥 짐작으로 분명히 검찰을 찾고 있다. 사실상 학자에서 검찰이 찾은 위치를 보면 거의 공화국 수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직에다가 공화국을 붙였을 때 딱 맞는 조직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삼성이랑 검찰공화국 딱 두 개인데 그 힘이 이렇게까지 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반영이 됐고 출범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뭘 알게 모르게 또 지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범이 늦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자문위원으로 옆으로 보면 장무자원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소장께서 오시면 뭐든지 일을 할 수 있게 다 준비는 다 마친 상태인 것 같고요. 특검도 보면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시작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이제 배운 말 잘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천천히 처음에 좀 속도를 내지 말고 흔들어 놓고,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에 좀 속도를 내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이제 두 발제작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기 편안하긴 한데, 권한은 요만큼이고 기준은 엄청 큰 거예요. 그 권한이 이렇게 된 거는 다 이제 박영훈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인원도 너무 적고요. 특히나 이제 기소권을 제한하는 사법 권력에 대한 기소권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바람에 이 해석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구속기간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실무적으로 엄청
많이 있어서 본래 이제 부패방 지역으로 시작이 될지 몰라도 뜻은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사실 이 부분을 꼭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가 자문회의 때도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관계자와 좀 다른 생각이 가진 지점이 공수처검사가 수사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이제 바꿔야 된다. 협력관계를 바꿔야 된다. 이거는 조금 그렇다고 권한이 작은데 또 협력관계로 가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필수인 이유가요.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또 경찰 조직, 별도의 조직을 길들이기 위한 수사는 지금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휘권을 없앤 것이었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 논리로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 주장했던 이유가, 검찰 조직이 경찰 조직 좌우를 막 해오니까 그럼 수사 기능에서 분리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공수처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 이게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맞을 듯한데 사실은 그게 검찰이 내세운 논리예요.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이, 경찰은 지금 수사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꽁충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검찰, 말로만 하는 검찰 개혁이지 속으로는 안 내줄 거 다 안 내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패, 경제, 공무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사건, 경찰 공무원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수사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안 내놓고 왜 수사기소 분리하라고, 공수처 지금 검사 25명의 수사관 40명 정도 있는데 이걸 또 분리하라고요? 이건 똘똘 뭉쳐서 해도 이게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특검 보면은 보통 한 6개월, 9개월, 60일, 2개월, 4개월, 뭐 길이 6개월까지 가는데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대상이 7,000명에다가 판검사 5,000명, 고소 고발 사건 3,000건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분 사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수사기소 분리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아예 그냥 검찰이 수사권 절대 내놓게라고 하는 그때 가서는 좀 뭔가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재정시청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재정시청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검사로 기소권을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사실은 재정시청이라는 게 고소 고발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수처에다가 재정시청권을 주어졌어요. 수사기관인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소유지 제대로 안 할까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이론적으로 참 학자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과연 옳은지, 이론적으로 옳은지 저는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생각상 안 맞고, 그래서 이에 관한 각자의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사제 정말 이거는 아까 이제 뭐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만 기소권을 꼭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에서 공수처가 차지하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검찰공화국에 대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의미 있는 수사를, 뭐 인권침해 수사 다 됐습니다. 보통은 역차별입니다. 아니 서민들은 가면은 트레스 받으면 조사받는데 고위공직자들은 인권 다 딸려가면서 거기 대형 높음들 다 붙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포렌식 걱정되는 게 포렌식도 없어요. 공수처는 포렌식 센터가 없습니다. 닥치면요 검찰이 안 도와준다고 하면 방법 없습니다. 포렌식 경찰도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아까 수사기소 분리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위험한 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도 보고 검찰도 보고 있습니다. 견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도와주면 하나도 해 나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출범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게, 저는 판검사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한번 하면 뭔가 국민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호 교수님께서
공수처 설립 준비단 자문위원으로 계시면서 공수처 관련 법령 만드는데 참여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공수처 내 수사와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일종의 검찰 측의 프레임이다. 만약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김영배 의원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신경대 유승익 교수님 10분 정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저도 정부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해서 그거 주신 겁니다. 오늘 발제는 잘 들었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유연하고 유연해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96년에 구청 문제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그때 당시 구상이 될 때는 당연히 그 건국회 투쟁기구로 구상이 됐고, 그런데 사실 그 사이에 그 검찰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수처가 지금 갖는 의미는 반부패 투쟁기구라기보다는 독점적인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목적이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하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반부패와 관련되어 있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각 국가기관에 있는 감찰팀이나 또 감사팀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감사원도 마찬가지, 국가검지도 마찬가지 다 그런 반부패 기구이기 때문에 이 검찰과 관련돼서는 공수처와 관련돼서는 핵심 쟁점은 검찰 주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해야 될 것은 이제 공수처가 이상적인 모델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반드시 전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하나의 특수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사실 또 하나의 특수처라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단일화되어 있는 그 특수부가 이제 점점 해체되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징조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 권한과 규모의 최대치가 그 기존 검찰 권력의 를 제한하는 그 제도적 압력의 최대치로 이해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공수처가 뭐 우연이지 않느냐 하는 논쟁 자체는 그냥 무의미하다, 이렇게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 자체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다라고 하는 점으로도 충분하게 반박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쟁점별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공수처 임명과 관련돼서 지금 공수처장의 임명과 관련돼서 지연되는 문제는 지금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앞으로 공수처의 활동과 관련돼서도 어떤 전족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공수처가 아무리 그 중립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함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다면은 이번 정권에서 공수처장 한 번 임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정권에서 분명히 2번 정도 또는 뭐 공수처장이 뭐 중도에 사퇴를 한다고 하면 3번까지도 임명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공수처 임명과 관련된 일정한 그 정치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근데 이제 공수처법의 그 구조에 보시면은 처장 거리될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임 처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기준이 어느 지점에서 60일 이내냐 하는 부분도 분명하거니와, 지금처럼 그 여야 간의 공수처와 관련돼서 이제 그 비협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무기한 처장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그것에 정치적인 동기도 지금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해봤던 거는 이제 처장이 차기 처장이 되는 게 이제 가시화될 때 이제 가시하기 전까지는 전 처장이 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게 건설적인 운영 절차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규모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규모 문제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이 상태로 굉장히 작은 미니 공수처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형 사건이 한두 개 정도만 터져도 공수처는 사실 거기에 전념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부패 방지 기구가 아니라 검찰 권력이 견제해야 되는 고유의 기능, 지금 현재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갑자기 그 공수처의 그 성격 자체가 그냥 단순한 부패 방지 기구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규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처 검사의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법에 따르면은 이 부분도 최장 9년 임기는 3년인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3회에 한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공무원 사회, 특히나 법조 사회에서 변호사 경력 10년에 수사 경력 5년 정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9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으로 이직을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하나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열정페이처럼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열정 있는 젊은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소신 있는 경력 검사가 이제 팀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사처 검사,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공수처 검사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존에 우리가 70년 검찰사에서 검사 개념이 너무 판에 박혀 있다는 측면에서 공수처 검사라고 하는 사실 새로운 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에 대한 직위는 제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사실 이 부분도 아까 지금 박지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교섭단체, 그러니까 야당이 사실은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와 관련돼서는 공수처의 민주적 구성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정당화될 거리가 있는데 수사처 검사의 인사에서도 인사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거기에서도 야당 또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일종의 그 공수처에서의 그립을 가져야 할 처장의 장악력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영두 교수님께서 수사회비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는 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사회비체를 마련하고 공수처장이 그 수사의 조정자나 판단 권한을 가지려면 일단은 급이 맞아야 할 텐데 이게 차관 쪽으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보 규정과 관련돼서는 뭐 이것도 정치적인 논란 충분히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함께 이게 양날의 검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원활하게 해줄 가능성. 왜냐하면은 정보가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못 마음 먹고 검찰 쪽에서 분명히 그럴 것 같긴 하지만 검찰 쪽에서 이거
우리는 내사다라고 해서 정보 안 넘겨주면은 텅빈 정보만 들어오면 폭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의 법조 사회에서의 일정한 시험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희 교수님께서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국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규모가 계속 문제가 돼요. 국제법에 지금 서장과정을 포함한 국제검사 25명 이내, 국제수사관 40명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치가 65명입니다. 65명의 국제로는 여러 가지 국제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지금 토론자분들도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세대학의 한상훈 교수님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국학전문대학의 한상훈입니다. 일단 그분 훌륭하신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지난번에 제안한 데 있는 장점을 공감을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수처법 통과되는데 굉장히 큰 애를 쓰신 박주민 의원님의 설명도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올 때 큰 이변이나 쟁점이 있을까 약간 좀 싱거운 코로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요. 막상 이렇게 또 발표 토론을 좀 들어보니까 약간씩 이견 보이고 쟁점도 좀 드러나고 그런 것 같아서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의 긴장감도 좀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두 분의 발표와 앞에 좋은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름 때문에 그런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앞에 얘기하신 분들에 대한 간단한 포인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준비된 저희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먼저 이 공수처 법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공수처는 설치는 안 됐고요. 일단 공수처 법의 통과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기소 독점주의에서 기소 자원주의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규정,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공부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형사소송법에 주요하게 나오는 기소 독점주의라는 게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는 교과서를 다 바꿔야 될 거예요. 기소 자원주의다. 이렇게 검사만 기소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도 기소를 한다. 라는 교과서가 바뀌어야 될 정도니까 분명히 큰 변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병기 교수님이 이제 반부패 모델이나 검찰 개혁 모델이나 이렇게 좀 대립을 시키시는데 저는 이게 꼭 그거를 물론 구별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서로 대립될까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공수처 얘기할 때 많이 나왔던 영국의 법원 중에 하나인 절대 권력은 그러니까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린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 기소권이 독점돼 있고 또 수사권도 사실상 독점돼 있는 검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독점이 돼 있고 절대 권력이 있다 보니까 또 부패의 문제 또 검찰과 정치 권력의 유착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부패 문제가 또 생긴 게 아니냐 저는 그분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문제와 부패 척결의 문제는 상호 의존적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법이 통과됐는데 아직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7월 15일에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아마 못할 확률이 99.999%.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국회분절을 위한 투쟁의 2차전이다. 1차전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수처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말 큰 투쟁이 있었죠. 전 국민적인 호응과 열망에 근거해서 패스트트랙과 4+1이라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이것도 물리적 충돌도 감수하면서 이런 그 법적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환호했죠. 이제 됐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2차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에 반대했던 일부 야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부 야당과 기득권층이 어떻게 하든지 공수처장의 임명 그리고 공수처의 설치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절대 다수 의석을 증명했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은 뭐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이 잘했다 이런 걸 듣겠습니다만 결국은 검찰 개혁을 끝까지 좀 해달라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작년에 있었던 그런 결연한 추진력이 그래도 계속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두 분 국회의원께서 또 나와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법에 의하면 야당 교섭단체에 2명의 추천권을 줘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요. 또 국회의 규칙이죠. 그걸 이제 제정하는 계류 중인데 이것에 의해서 또는 정말 불가피하다면 법을 개정하더라도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 불가피한 과정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그 공수처 내에 수사 구성권의 분리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형사정책연구원에 이제 보고서를 맡아서 하면서 이제 내부에서 토론을 해서 이런 안내를 캠프를 하고 이 연구와 관련해서 지난해 영국에 다행히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이라서 런던에 이제 SFO를 방문을 해서 관계자들과 이렇게 면담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영국 SFO도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차관을 해서 주장을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해주셨고 공수처 제가 이제 6월 25일에 공수처 준비단 공청회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공수처 준비단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올해죠. 추미애 법무장관께서 검사도 이제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분리해야 된다. 이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윤동호 교수님께서 뭐 약간 우려를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이제 검찰이 뭐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원칙이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이 뭐냐, 그걸 갖고 그냥 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공수처가 정말 이런 식으로 롤 모델이라고 하는 전범적으로 운영이 앞으로 잘 되면 거꾸로 검찰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봐라 이렇게 되는데 왜 검찰이 못하겠느냐. 이런 또 압력이 거꾸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원칙적인 관점에서
이 국가의 미래를 보다 보면서 이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수사 방향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특수부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아무튼 특수부라고 하면 특수부 검사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추세 지향적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부 검사 그러면 유명한 정치인 또는 재벌 어떻게 구속시킬 거냐 이름을 내고 이런 식의 수사 관행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래서는 안 되는 지금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도 이제 개정이 되고 이제 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검사 작성한 조서가 이제 증거능력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이제 검사가 뭐 유명해서 불러다가 압박하고 자백 받아내서 이게 증거로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완전한 수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구속 수사, 자백, 압박, 유죄 수사가 되면 절대 이제 그런 그 뇌물이나 국회 사건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어렵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는 수사 위주의 물증 위주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뭐 재정신청에 대한 의결라든가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러나 현재의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잘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질문도 좀 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관리의 문제, 공수처 검사 그리고 수사관의 자격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이제 좀 공수처 검사라든가 수사관의 자격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퇴임 후에 임용 투입을 더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좋은 말씀인데 이제는 임기로 이제 제한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전관리의 문제가 또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좀더 늘릴 수 있다면 아까 뭐 2년, 10년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40살 넘어서 유능한 분이 공수처 검사하고 그러면 한 길어도 12년이다 그러면 50대 초중반이면 안 하거든요. 그럼 이분이 뭘 해야 되느냐? 연금 갖고만 살 수 있는가? 20, 30년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천상 변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두 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질문을 드리고요. 아무튼 뭐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게 공수처법이 투과가 됐고요. 2라운드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끝까지 잘해서 우리 나라의 사법개혁에 큰 전환이 됐습니다. 시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공수처 내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과 미래 비전의 관점에서 분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분의 지정 토론을 다 들어봤는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정 토론 이후에 지금 블로아에서 또 여러 분들 질문이 있으면 받아보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두 분 발표자분께서 말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블로아에 계신 분 중에 발제자분, 발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주시면 되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소속을 밝히고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일반 회원 한중구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임지범 교수님은
은평 지역구 우리 청년 헬마네 쪽, 최저도 쪽 우선 짧게 말씀드리고요. 이건 이제 학자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일반 깨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학자분들하고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박준님 말씀한 대로 4+1 패스트랙은 축복받지 못하는 사정의 한계가 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다음에 아까 수사처 기소처 했는데 이거 수사부 기소국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박영진 의원 한국 쪽에 그 다음에 은평의 박지민 의원 이 두 분만 같으면은 정말 그 세비가 아깝지 않습니다. 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인원수 나왔잖아요. 저기 윤동호 교수님. 근데 50+70 적어도 120명은 돼야 어느 정도 비전을 낮추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박지민 의원 부탁드리고요. 일단 퇴임 후에 연금 문제도 있고요. 퇴임 후에 적어도 2년 동안은 관련 저거는 하지 마시고 월급의 3분의 1 정도는 지기로 하는 게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무관 문제가 있어요. 사실 경무관보다 박지민 의원 경찰서장이 비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단층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또 안기부, 감사원, 기무사, 청와대 수석이사, 국세청 이런 사단장이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 수사는 이게 문제가 있죠. 인체부해 주시고 또 수사 정보를 검찰에 흘리는 순간부터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 기자들하고 다 연계된 사람들인데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월권하게 문제가 있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총선과 지자체 선거 적어 3개월 전에는 그 해당자들에 대한 수사를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3개월 전에는 인지만 해놨다가 나중에 하던 거였지 선거를 흐리기 때문에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과거에 대통령 아들 집어쳐놓은 신재훈 중수부장 우리 엄청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신재훈급의 또는 뭐 경제사원 수사 이명재 중수부장 이런 분들이 상임 특별 원로 자문회의 체크앤밸런스 견제학 기능으로 상임 특별 원로 자문회의에서 얘기만 해주는 걸로 결정권은 없고 그냥 참고로 듣기만 해라. 이래서 체크앤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수처장님은 수사가 맨날 걸고 어려운 풀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통일부총리도 한다는데 부총리급을 하고 수사국장들은 적어도 이 잔망법을 하면은 감히 이렇게 토를 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정도는 해야지 되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보니까 일반 신문으로 이따 2차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은 없었고 코멘트 코멘트 겹치는 박주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많이 해주셨고요. 또 프로에 계신 분 중에 다른 분 질문이나 코멘트 하십시오. 김현배 의원님 좀 늦게 오셨지만 저는 뭐 공부하러 왔습니다.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기소권 없으면요, 그거 할 수 없는 깃방이에요. 기소권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예. 검찰한테 농락당합니다. 두고 보세요, 내 말이 거짓 거.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람하고 소속.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잘못된 게 판사하다도 변호사 돈벌이 하고 검사하다가 돈벌이 하고 또 공수처 검사하다가 또 돈벌이 하는 변호사가 돼버리면 끼리끼리 다 만나니까 검사는 영원히 검사만 하고 변호사 못하고 판사는 판사만 하고 공수처 검사 한번 하면 변호사 개업 못하게 법을 딱 말아서 평생 먹고 살 거 다 지급을 해버리면 눈치 안 보고 할 텐데 이 구조상을 보니까 1, 2년 후에 다른 데 어디 들어가 보면 눈치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연고주 사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제도를 법을 조금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은 나중에 선거를 해야 되고 선거를 통해서 이 대통령 선거할 때 공수처장 선거해서 이 장관 급상으로 하여서 먹혀 들어가지 검사들이 뭐 자리를 좀 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신분상의 그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장에 대한 신분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변호사 노릇 안 해도 되게 좀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지 법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을 통해서 저희 수사와 기소 그 행사의 어떤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분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두 분 발제자께서 질문 나온 거에 대한 답변과 또 뭐 아까 발제에서 못한 말씀 그까지 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순서에 따라서 정문 변호사님부터. 토론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좀 여전히 생각이 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제 설명을 전제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수처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이제 토론자분들께서도 약간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모두 다 공감될 만한 이야기고 또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시는 취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공수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우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목적이 다 물론 있겠고 또 이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저는 이제 사실 그 두 가지 목적이 모두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제 이 공수처가 저는 말하자면 검찰개혁의 유일한 단 하나의 어떤 키워드는 아니고 검경사건 조정 등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검찰개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사법개혁의 전반을 아우르는 여러 이제 방식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경사건 조정 문제도 공수처와 함께 이제 반드시 이제 이루어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현재의 모습 즉 검경사건 조정과 공수처의 설치라고 하는 지금 현 단계는 약간 최종적인 개혁의 과정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영향이 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완전하게 좀 분리되고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과 경찰에게 각각 완전히 분리되어서 더 이상 지금과 같이 좀 어중간한 방식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고 검찰의 모든 직접 수사권이 다 경찰로 이관되고 그래서 경찰은 말 그대로 수사권하는 또 검찰은 경찰이 어떤 수사의 인권 침해라든가 또 기소의 어떤 판단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역할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검경수사 우리 공수처 내에서도 적어도 이제 규모도 좀 더 커지고 이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권 범위도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전반적인 과정이 좀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 공수처 내에서의 어떤 기소처와 수사처의 분리 이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조금 공수처도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검경사건 조정도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현 단계에서 좀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좀 한번 또 이제 실질적으로 기소 대상자가 수사 대상 전체를 보면 숫자로서는 좀 다수로 보이지만은 사건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수사처 내에 기소만을 담당하는 검사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분리를 하더라도 어떤 좀 조직적으로 그 역할 자체가 좀 잘 이렇게 운영이 좀 난항이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관련해서 아마 조금 많은 말씀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정면을 두는 것 혹은 임기를 좀 연장하는 것에 대한 저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연방대법관들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임기가 종신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임명했느냐와 무관하게 결국은 어떤 일정한 좀 그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중간 지점, 또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하는 측면들을 찾아가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조직의 중립성 측면에서는 좀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혹은 좀 이렇게 장기간의 임기를 보장하고 약간 그 공수처 검사 내지 수사관으로서의 안정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그러니까 정년을 두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것에 대한 단점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임기를 아주 장기간으로 하기 좀 어려운 것이고 적어도 일정 기간, 적어도 국회 변동, 또 이제 뭐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 결정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공수처장의 경우에 결국 임기를 좀 비교적 짧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근데 그러한 경우에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은 대단히 오랫동안 장기 근속하면서 공수처장만 단기간 내에 변동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실질적으로 조직을 좀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과 여건이 좀 되겠느냐, 좀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좀 그런 장단점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마 뭐 일단은 이 정도로 말씀. 아니 뭐 저 참고하느냐 불통식금이냐 이것도 얘기해 주지 않니?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질문은 대답 안 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오병두 교수님. 예. 지금 일단 오늘 자리가 이제 사실은 논점을 점검하는 자리라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무슨 굉장히 항목 가능성, 실제로 앞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발전해 갈 것이라고 볼 때 알고 있으면 A안이 안 됐을 때 B안,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각자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발제에서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겁니다. 입법 개정 문제들은 많이 겪다 보니까 시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법을 바꿀 수 없다면 1차적으로 공수처장이 되면 해야 될 자신의 스탠스, 자신의 역할을 뭐로 잡을 거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협의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수사협의체에서 수사조정자, 전체적으로 수사를 오거나이즈 할 수도 있고 코디네이션이죠.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을 공수처장이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그 점에 법 제24조, 25조가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소와 공소의 비율은 현재 추세인 거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할 때 말씀드렸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추세에 맞춰갈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제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소위 편제와 편성의 문제고,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하고 실제 인원을 구사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 현재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일 잘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운동을 있는 다음에 전적으로 지지하고요. 저희 결정은 그런 취지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뭐 개문발차 논의가 있지만 상당수의 이제 이 비상조직들이 처장 임명되고 규칙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것 지금 규칙 논의가 이제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것하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하고 사람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는 문제는 처장에게 상당한 제약권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사를 하게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이제 모델론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본문에 써 있습니다. 부패 방지를 할 거냐, 검찰 불건 할 거냐, 그럼 검찰 불건하면 그 방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부패 방지를 하려니 현재로서는 분권 모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한국적 현실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택일이 그런 이제 어떤 범주를 설정해 두는 것을 통해서 계속 법을 바꿔갈 때, 정책을 바꿔갈 때 포기하지 않아야 할 마지노선이 어딘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부패도 못 잡는 게 그게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이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안 잡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쟁점들이 더 있습니다. 이제 뭐 그리고 재정 신청은 저도 마찬가지로 조직이나 기소권이 확대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온전한 의미의 기소권을 갖고 있는 그 이상적인 모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수처가 일자하게 해주는 것에서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옥상으로 가는 거죠. 괜히 만들어서 고생해서 공로를 부여시켜가면서까지 만들었는데 뭘 한 거냐, 뭘 할 수 있냐,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검찰개혁의 과정 자체를 완전히 역사를 돌릴 수 있는 것을 기억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오병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지금 공수처법도 통과됐고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공수처가 제대로 원래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원래 공수처 논의가 참여연대에서 1996년에 저희가 DJ 정부 때 그때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로서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이제 국회방지법 안에 한 내용으로 입법 청원한 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23년 만에 그 노력이 결실을 얻어서 공수처법이 통과됐는데 지금 그 법에 따라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수처법의 여러 가지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에 지금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고 일단 공수처가 설치가 돼서 활동을 하고 난 후에 더 이제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이 법을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아까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지금 출범이 안 된다. 출범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문제고 뭐 언론 보도에 할 것 같으면 지금 일부 야당이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서는 공수처법이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해놨고 그래서 현재 위헌이냐 합헌이냐 결정이 난 후에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헌법 연구가의 한 사람으로서 위헌은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저 위헌의 논거가 뭐냐면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를 둘 수는 없다. 그거는 위헌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거는 과거에 아주 그 고전적 권력 분립론에서 이제 행했던 도구만입니다. 그건 현재 지금 헌법학계에서는 그런 도구만 깨졌거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데 공수처처럼 법률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립기구거든요. 그것도 합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야당의 위헌 주장은 우리가 공수처 설치를 어떻게 쓰는지 좀 막거나 혹은 늦추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우리가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킨 공수처가 제대로 설치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또 그 후에 공수처 법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조항들을 다듬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박주민 의원 씨, 그리고 참여연대 사업단체사, 윤변 사업단체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